여러분, 3월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대출 총액이 무려 1,100조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대출 연체는 더 늘어날 것 같고 장사 안 된다는 얘기가 많죠. 자영업자 대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와 함께 방안을 한번 고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우리 자영업자들 대출이 늘고 연체율도 올랐대요. 근데 이게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하다고 하는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저희 2019년 말에 코로나 일어나기 전에 자영업자 대출이 어느 정도였냐면 700조가 약간 안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청취자들께서는 뭘 생각하시면 되면 1년에 100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에 100조씩이요? 1년에 100조씩 늘었어요. 와. 그래서 2020년에 800조, 2021년 말에 900조, 2022년 말에 1000조 넘었고요. 지금 1100조 넘었습니다. 1100조. 우리나라 연간 GDP가 한 2000조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의 절반을 웃도는 그 정도의 규모라는 건데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어요? 예, 연체율이 이게 5대 은행권만 보면 연체율이 2023년에 1분기 말에 0.31%였던 게 올해 1분기 말 1년 후에 0.42%로 올랐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5대 은행입니다. 근데 자영업자 대출은 주로 어디가 있느냐? 이금융권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율을 한국은행 DB에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코로나 이전에 0.76%였던 연체율이 2023년 2분기에 이미 1.15%로 거의 0.4나 0.5 정도 올랐고요. 지금은 아마 더 높을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앞자리가 1이라는 게 굉장히 큰 숫자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은행권 연체율도 0.3을 넘어간다. 이거 심상치 않은 숫자인데, 근데 자영업자 대출에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 또 한 가지가 보통은 한 군데에서만 대출받지 않거든요. 소위 다중채무자가 많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그게 코로나 이전에는 다중채무자가 지금 보니까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보니까 60% 정도가 늘었어요. 그래서 2019년 대비 2024년을 보면 한 172.7만 명 정도 돼서 지금 한 60% 정도 늘어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중채무자가 작년 한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한 173만 명 정도 되신다라는 거죠. 야. 그러면 우리나라에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우리나라의 사업체 수가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대충. 몇 개나 될까요? 한 인구수 정도 될까요? 그 슈페업 하는 거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사업체 수가 600만 개입니다. 600만 개. 예, 600만 개고 네. 그중에 음식, 도소매업, 유통 관련된 이런 소매 쪽이 180만 개 정도 됩니다. 업체 수가 많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줄여서 우리나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자영업이 있잖아요. 자영업의 전체 고용 비중이 한 25% 정도 돼요. 전체 일하는 사람 중에 4분의 1이 자영업에 계신데 요렇게 하면 느낌이 별로 안 오실 텐데 일본이 우리 일본이랑 비슷한 거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약간 일본도 자영업 천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일본은 10%.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가 2.5배입니다. 굉장히 많군요. 유럽 같은 나라 혹은 G7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랑 비슷한 정도의 자영업자 비율을 가진 나라는 이탈리아 정도. 한 22%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탈리아보다 많고요. 이탈리아 어떤 나라냐면 여러분 생각하시면 웬 자영업자가 되게 많을 것 같잖아요. 동네에서 맛있는 맛집 하시는 분들은 많거나 관광 네. 대국이니까 그 나라보다 우리나라 자영업이 많아요. 야. 그리고 그 자영업자 중에 70%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입니다. 1인 사장님. 네, 1인 사장님들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상황이 좀 심각하다는 얘긴데 규모가 크지 않은. 네, 맞습니다. 작은 가게를 하는 나홀로 사장님이 많은데 심지어 다중채무자가 많다. 네, 맞습니다. 지금 작년 3월 말에 20조 원 정도 됐던 이 자영업 연체자 대출 규모가 연말에 27조 원. 이게 1년 사이 55% 정도 늘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작년 9월이 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작년 9월까지 코로나에 타격받은 분들에게 여러 가지 유예 조치가 있었죠. 그리고 그 연장 조치 끝나면서는 이자 부담이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이자 부담이 정확히 지금 통계는 안 나오는데 지금 연체하고 계신 분들의 1인 이자 부담이 뭐 한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1년에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거 연체 안 하신 분까지 포함을 하면 뭐 조금 숫자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저희 과에 교수님 중에 요걸 대가분이 한 분 계신데 이런 자영업 쪽에 네. 이걸 계산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음식 배달업
그 배달업과 연계된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예를 들어 한 2천만 원 정도 월간 매출이 나오시는 분이 프랜차이즈로 하실 때 배달만 했을 때 순이익이 보통 어느 정도 나오냐면 순이익이 6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한 달에요? 네, 한 달에 60만 원. 야, 한 달에 매출이 2천인데 매출이 2천인데 순이익이 60만 이것 떼고 원이면. 프랜차이즈에 납품 비용 뭐 이런 거 빼고 네. 중개 수수료 빼고 배달앱 수수료 빼면 65만 원이나 6만 원 정도 남는다는 결과가 있고요. 그럼 사장님 인건비는 안 빠지는 거잖아요. 열정페이라고 부르죠 저희가. 네. 그러니까 그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요. 사실은 그래서 자영업의 마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우리나라 사실은 2021년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뭐 한 자영업체 평균 한 뭐 예를 들어서 2억 원 정도의 수익이 난다고 하면 그중에 마진율 2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난다고 하면 실제로 마진율 계산해 보면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사장님이시긴 한데 뒤에서 혼자 가슴앓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구나 싶은데 네. 이게 자영업자들이 그나마 60만 원이라도 남기면 다행이다 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 게 연체해서 내가 빚을 좀 못 갚고 있다 이러는 분들이 늘어나기도 하고 평균 이자 부담이 2019년에는 연간 한 400만 원 정도 내셨대요. 그런데 작년을 기준으로 보면 일반 자영업자들이 부담하시는 이자가 연간 900만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4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이자 비용이 늘어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순이익이 적으면 장사 접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폐업을 하게 되면 대출을 일시에 반납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폐업도 사실은 쉽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게 동네나 길거리 지나다니시다가 우리 청취자들께서 많이 느끼시는 게 같은 업체인 것 같은데 누가 봐도 같은 사장님인 것 같은데 계속해서 상호나 품종을 약간씩 바꿔가면서 영업을 하시는 가게들이 되게 많다는 걸 느끼실 혹시 거예요. 저희 동네 와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게 어느 네. 동네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대충 말씀을 드려도 그 동네에 몇 개씩 있는 거죠. 있어요. 일본 음식점을 하시다가 맞아요. 갑자기 철판 요리집을 하시다가 갑자기 단팥빵집 갑자기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폐업도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아마 남의 그 가게를 얻어서 세내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원상복구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서 네, 맞습니다. 이래서 폐업도 마음대로 못한다. 그러면 정부가 그동안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잖아요.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대출도 있고 아니면 이자나 이런 것들을 일부 탕감하거나 유예하는 정책도 있고 낮은 금리로 대환해주는 방식도 있고 이런 지원 방향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좀 안 될까요? 뭐 없는 것보단 나았을 텐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근원적으로 말씀을 드릴 게 저는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정책이 어떤 식의 정책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은 사태가 터졌다. 자영업자들이 장사를 하고 싶은데 공식적으로 봉쇄가 돼갖고 사람들이 밖에 못 나오고 음식을 못 사 드신다.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그거는 자영업자분들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느 정도 이거는 정부에서 보조를 해줄 수 있는데 보조의 방식이 제가 보면 크게 두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재정 정책으로 보조를 해주는 거죠. 정부가 돈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저는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방식이 있는 코로나 거죠. 때 실제로 그런 정책이 네, 있었고요. 있었죠. 또 하나는 금융 정책을 하는 겁니다. 대출을 해드리거나 이자 비용을 깎아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무슨 정책을 썼느냐? 후자의 정책을 썼습니다. 물론 전자의 정책을 안 쓴 건 아닌데요. 그리고 전자의 정책이 무조건적으로 옳다는 건 아닌데요. 우리는 금융 정책을 많이 썼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랑 대만이랑 뉴질랜드가 어떤 나라들이냐면 코로나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나라들입니다. 제조업 강국들. 네네 이런 나라들인데 그래서 뭐 금융 정책을 썼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이후에 고금리 국면을 만나면서 사실은 어떻게 됐냐 하면 고스란히 빚을 냈던 분들의 이자 부담으로 전이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작년 9월에 이런 유예 조치나 여러 가지 금융 조치들이 조금 끝나가면서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만 네. 끝나가면서 이제 그 본격적으로 고금리와 맞물려서 결국은 금리는 올라갔는데 보조는 줄어들고 이러니까 본격적으로 위험에 노출되게 되시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의 모든 해결책이 뭐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장사 잘 되면 되잖아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잘 될 수 있으면 여기까지 안 오죠. 걱정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업황은 오히려 안 좋아졌는데요. 지금 자영업적으로 들어오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늘어나요?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소매 판매액 지수는 조금 늘었는데 음식점 주점업 지수는 막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영업 쪽 100대 생활업종 쪽으로 들어오는 국세청 기준으로 이런 걸 조사하는데 이런 업체들이 뭐 1년 사이 아니 4년 사이에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봤을 때 거의 한 25% 늘어나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을 요약하시면 돼요. 자영업의 업황은 계속해서 좋지 않은데 자영업의 경쟁도는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는 상황을 보시면 되죠. 자영업이라는 게 사실 한정된 손님을 두고 뺏고 뺏기는 싸움이잖아요. 네. 의자 뺏기 같은 건데. 네, 맞습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커피 시장 레드오션이야 이거 아시거든요. 네. 근데 왜 그렇게 새로 계속 늘어날까요? 그거는 뭐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하나는 선택지가 넓지 않다는 거. 예를 들어서 자영업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처음 진입하시는 분이 들어갈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업종이 많지 않다라는 게 하나일 거고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소자본 창업이 가능한 업종이 얼마 되지 않을 거고 아니면 프랜차이즈로 가야 되는데 프랜차이즈로 갔을 때는 이제 또 다른 이슈들이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재료비 같은 것에서 자기가 좀 부담해야 되는 거. 네. 초기 인테리어 비용 같은 거 프랜차이즈 업체에다가 좀 부담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골로 들어갈지 아니면 그냥 내가 기술을 조금 익혀서 커피집을 낼지 이런 게 이제 문제인데 잘 보면 커피집도 너무 많죠 지금. 그렇죠. 한 상가 앞에도 앞뒤 좌우 심지어 길 건너도 커피집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굉장히 많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고용시장 자체가 타이트하고 또 눈높이는 높아지니 아예 차라리 창업을 하겠다 이런 젊은 사장님도 많다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장사가 잘 되는 게 해법이기는 하지만 장사가 안 되면 금리라도 좀 떨어지면 숨을 쉬겠다. 네. 그래서 다들 아마 이 천수답 농사 짓듯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네. 금리 좀 내려가야 되는데. 네. 아니 요거부터 그럼 논의를 확산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미국은 금리 인상 시점을 점점 뒤로 미루는 것 같은데. 인하 시점이요? 금리 인하 시점을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그냥 시원하게 먼저 내리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청취자분들께서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니 미국이 올려서 금리가 벌어지나 한미 간에 한국이 내려서 금리가 벌어지나 똑같은 금리 차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똑같은 게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니고요. 우리가 만약에 미국보다 먼저 내릴 수 없다는 건 지금 뭐 시장의 컨센서스이기도 하고 한국은행도 그런 입장을 명시적으로는 얘기 안 하는데 사실은 이제 조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미국보다 금리를 먼저 내린다 하면 그 자체가 시그널인 거죠.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러면? 그만큼 내수가 국내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금융시장에 미칠 신호 효과 같은 것들이 안 좋은 신호 효과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쉽게 내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 결국은 이제 미국이 먼저 내리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정말 미국이 끝까지 안 내리다가도 그래도 어쨌든 내릴 거라는 깜빡이를 켜기 시작하면 우리한테 약간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 같은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 또 하나의 고구마인데 이게 약간 목이 메이죠. 그렇죠. 아니 사이다는 대체 언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다는 제 생각에는 어쨌든 간에 미국이 조금 시작을 해줘야지 우리나라도 따라갈 수 있고 그때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시행되고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조금 생각하셨으면 좋겠는 게 그럼 금리를 인하하면 시원하게 계속 인하할 거냐 아니면 찔끔찔끔 인하할 거냐 금리 인하의 속도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금리 인하 시작의 타이밍은 미국한테 좀 달려있는 것 같고요. 금리 인하한 다음에 금리 인하를 얼마나 빠르게 할 거냐 속도의 문제는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빨리 내려가느냐랑 함께 우리나라 국내 경기가 어떤 식으로 풀리느냐. 지금 1분기는 GDP 속보치가 잘 나왔잖아요. 네. 1.3%라는 좋은 숫자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올 말까지 이어질 것이냐의 이슈가 있는데 올 말로 갈 때 예를 들어서 지금의 숫자들이 일시적인 거고 다시 GDP가 좀 안 좋은 쪽으로 돌면 근데 물가는 생각보다 빨리 안 떨어지면 이러면 미국 따라서 금리 인하는 하긴 할 수 있으되 그 속도 자체는 제가 보기에도 물가 때문에라도 그렇게 쉽게 빨리 못 내릴 것 같아요. 감질나게 할 수 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환율은 괜찮아요. 우리가 금리를 만회하나 정말 미국이 사인을 약간 줘서 먼저 내린다고 할 때 환율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못 내리는 거죠. 결국 그거죠? 네, 그거죠. 환율이 제일 지금 어떻게 보면 걱정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보다 먼저 움직일 때 제일 눈에 좀 걸리는 부분이 환율인 거죠.
한국보다 좀 믿을 만한 미국이 금리를 높게 주는데 한국으로 왜 가? 이렇게 될 수 있겠고 그나마 수출이 좀 늘어난다고 하니까 참 다행인데 내수 경기에 대한 판단이 좀 어려운 그런 시점 같습니다. 근데요, 진짜 미국 금리 언제 내릴까요, 교수님? 저는 그러니까 올해 내리기 시작할 것 같긴 같아요. 제 느낌은 그럴 것 같고 그게 올 한 4분기쯤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근데 여기 나올 때마다 네. 자꾸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미뤄져 갖고 우리 되게 소박해졌어요. 되게 소박해지고 네. 맨날 양치기 소년 같아지고 소년도 아니고 이제 양치기 아저씨지만 작년에는 뭐 한 4번은 시원하게 내려간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저렇게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지고 경기는 견조하고 그럴 줄 또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경제학자들 저를 포함해서 할 말이 별로 없는데 제 생각엔 그래도 인플레이션에 지금 내려가는 걸 보면 속도는 더디지만 이렇게만 계속 내려가 주면 제 생각에 연말쯤에 금리 인하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요. 생각은 하는데 이제 그것조차도 시장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좀 느리고 제가 오늘 오기 전에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래도 한 11월쯤인가 인하 시작인가 8월인가 하여튼 8월에 인하 시작이었나 올해 한 번 정도 인하하는 걸로 올 하반기에 한 번 정도 인하하는 걸로 보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약간 늦은 시점에 한 4분기쯤에 한 번 정도 내리고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우리가 당장 기다리는 게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잖아요. 네. 이걸 보고 연준이 상반기에 어떤 입장을 취할 거냐 이게 확실해질 텐데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저는 아까 박강남 팀장님이 이 전에 그 전화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던 거 숫자 시장이 생각하는 숫자랑 비슷할 것 같아요. 시장이 생각하는 숫자라는 게 월별 기준으로 전달에 비해서는 증가 속도가 비슷하고 그리고 전년으로 보면 3월에 비해서는 조금 4월이 떨어진다 되게 찔끔 떨어지는 그러니까 결국은 느리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일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뭐 주거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네. 이슈는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건 CPI보다는 저희가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라고 하는 거고 지금 이미 두 개가 숫자 차이가 1% 정도가 나와요. 그러게요. 그 차이가 꽤 많이 나더라고요. 네, 뭐 주거비가 얼마나 들어갔느냐 예를 들어 CPI는 주거비가 한 3분의 1 들어가는데 그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주거비가 한 6분의 1 정도 들어간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그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좀 더 넓은 걸 잡아내는 물가지수라는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는 있습니다만 연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그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라고 하는 PC 그중에서도 코어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바라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나서는 노동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것이 두 번째로 제가 보기엔 중요한 것 같고 지표들이 너무 복잡하시면 PC 보시고 실업률 보시고 그다음에 신규 고용이 어느 정도 창출되는지 정도 보시면 그것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경제에 대한 어떤 인상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는 말씀해 주신 그 고용 부분. 고용은 그래도 지표에서 보면 새로 구인하는데도 좀 줄어든다. 그리고 임금 상승률도 약간 이 가파르던 기울기가 조금 내려가는 것 같다. 이게 잡히잖아요. 실업자도 늘어난다고 하고. 그러면 통계는 결국은 다 후행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혹시 물가도 고용에 이어서 이렇게 나와줄 가능성이 다음 달엔 없을까요? 다음 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5월 물가지표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5월 물가지표를 제 생각에는 다음 달에 극적인 반등,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올 한 해는 물가에 대해서 막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거나 이런 네. 극적인 반등이 있는 한 해이기보다는 저희 꾸준히 한 땀 한 땀 준비해서 네. 결국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물가에 조금의 진전을 봐서 결국은 연준이 그래 내려가고는 있어 더디지만 그러니까 물이 반만 남았냐 반이나 남았냐 중에 내려가고 있어야 엣지를 둘 거냐 더디다에 엣지를 네. 둘 거냐 해서 언젠가는 연준이 엣지를 약간 이제 내려가고 있어 쪽에 두기 시작하면 그때가 저희가 네. 금리 인하의 희망을 보는 그때가 아닐까 싶고요. 저희가 언제 이렇게 미국 금리에 그러니까 민감- 전 국민이 미국 금리를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연준이 혹시 그 꼴대를 옮길 가능성은 없어요? 이게 그 과거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현재의 물가 수준이나 시중의 유동성이 너무 풍부한데 네. 이걸 옛날 언제적 2%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네.
사실 2.9나 2.8도 이에 가까운 숫자야. 네. 이렇게 꼴대를 살짝 옮길 수도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약간 목표치를 변동하는 거에 대한 상향 조정에 대한 그렇죠. 얘기가 지금 있는데요. 융통성이라고 네, 하죠. 그거 경제학자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꼴대에 한번 넣은 다음에 바꾸지 절대 꼴대 넣기 전에 안 바꾼다. 그러니까 2% 근처에 간 다음에 논의를 시작하지. 왜냐하면 그 전에는 경제 주체들이 꼴대를 옮겨버리면 거기에 맞춰서 또 행동을 할 것이기 기대 때문에 인플레 올라간다. 예, 그러면 이제 결국은 꼴을 영원히 못 넣는 일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아마 제가 제롬 파월이라면 그런 일 안 할 것 같습니다. 야, 꼴을 한 꼴 넣어야 그러니까 미국 물가 한 2% 가까이 수렴해야 그래야 금리가 인하된다. 아유 좀 암담한데요, 교수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